서울의 번잡함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창문으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장판으로 된 방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다. 시계 바늘은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린다.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김태현, 28세. 지방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하여 3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왔다. 태현은 성실하고 유능한 젊은 사원으로 회사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 생활의 이면에는 그에게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먹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실어 회사로 향한다. 일은 고되고 야근은 당연하다. 밤늦게 퇴근하여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면 피곤에 지쳐 침대에 쓰러진다. 휴일에는 밀린 빨래를 하고 방 청소를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런 생활 속에서 태현은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다. 회사 동료들과는 업무 이야기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웃 사람들과는 인사를 나누는 정도.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좀처럼 만날 시간도 없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헛되이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 태현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푸시 소리를 내며 뚜껑을 딴다. 차가운 맥주를 단숨에 들이켜면 깊은 고독감이 그를 덮친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생활을 하는 걸까? 창밖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그 빛은 태현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마치 도시라는 거대한 미궁에 갇힌 외로운 여행자처럼 느껴졌다. 태현의 취미는 독서와 영화 감상. 휴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거나 DVD를 빌려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최근에는 오래된 한국 영화에 빠져 있다.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나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는 옛날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좀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게 아닐까? 태현은 도시 생활에 지쳐 인간관계의 빈약함에 실망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가정,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일은 바쁘고 개인적인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새로운 만남은 없고 고독은 깊어질 뿐의 태현은 점점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계에 다다른다. 업무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상사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 그날 밤 태현은 자기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든다. 이제 다 됐어. 그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태현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푸른 논밭이 펼쳐진 전라남도의 시골 마을. 태현은 부모님과 여동생, 네 가족이 함께 100년이 넘은 오래된 한옥에서 살았다. 집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가정이었다. 태현은 어릴 적부터 낯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태현을 항상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3살 아래 여동생, 수연이었다. 수연이는 밝고 활발한 아이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마치 태양 같은 존재였다. 태현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둘은 매우 사이가 좋았다. 수연이는 항상 태현을 놀이에 끌어들였다. 함께 동네 공원에서 놀거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아지트를 만들거나. 수연이와 함께 있으면 태연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었다. 오빠, 같이 놀자. 그렇게 말하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달려오는 수연. 태현에게 수연이는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현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다. 원인 불명의 난치병으로 치료법은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쇠약해져 갔고 1년 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슬픔을 억누르며 홀로 태현과 수연을 키웠다. 태현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든든하게 해야겠다고 강하게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태현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지역 공장에 취직했다. 하루라도 빨리 집안 생계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공장 일은 태현에게 고된 것이었다. 매일 똑같은 작업의 반복,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태현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 태현을 걱정한 어머니는 태현아, 무리하지 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렴기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태현은 퇴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시스템 엔지니어를 목표로 서울의 전문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전문학교에서의 2년은 태현에게 충실한 시간이었다. 그는 프로그래밍의 재미에 매료되어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다. 반 친구들과도 친해져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태현은 꿈에 그리던 대기업 IT 회사에 취직했다. 꿈을 이루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은 태현에게 힘든 것이었다. 낯선 업무, 낯선 땅에서의 고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의 빈약함에 태현은 매일 마음이 지쳐갔다. 그때 고향에 남았더라면? 태현은 몇 번이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런 태현을 지탱해준 것은 고향의 가족이었다. 매주처럼 전화를 걸어오는 어머니, 그리고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격려해주는 수연. 그들의 존재가 태현의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3개월 전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태현은 가족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였다. 오빠, 잘 지내? 요즘 전화 안 해서 걱정했잖아. 어느 날 오랜만에 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현은 수연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잘 지내. 좀 바빠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오빠는 혼자가 아니야? 수연의 말에 태현은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수연아. 전화를 끊은 후 태현은 자신의 나약함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강하게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여기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태현은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일은 여전히 바쁘고 야근이 이어지는 나날. 지쳐서 퇴근하면 아무것도 할 기분이 나지 않아 그저 침대에 쓰러질 뿐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태현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식욕부진, 불면증, 그리고 원인 불명의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태현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회사를 쉬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두통과 어지러움이 가라앉지 않아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태현은 근처 병원에 가기로 했다. 진찰 결과 의사에게서 들은 것은 뜻밖의 말이었다.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태현은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설마 내가 우울증에... 태현은 지금까지 우울증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그런 병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태현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당신은 오랫동안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겁니다.
심신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다. 태현은 의사의 말에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오랫동안 고독과 싸우며 필사적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그 결과 마음은 깊이 상처 입고 몸은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현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물었다. 의사는 우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태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휴직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룸에 치과하며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원룸에서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태현에게 고통스러웠다. 할 일이 없었다.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고독감은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다. 이대로 어떻게 되는 걸까? 태현은 불안과 절망에 짓눌릴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원룸에 인터폰이 울렸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묻자 김태현 씨,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40대 정도의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인사가 늦었네요. 미영 씨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인사했다. 아, 네. 김태현입니다. 태현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 이사떡 가져왔는데. 미영 씨는 그렇게 말하며 떡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가 감사합니다. 태현은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면서도 떡을 받았다.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살아서 좀처럼 먹을 기회가 없어서. 미영 씨는 조금 부끄러운 듯 그렇게 말했다. 네. 아, 네. 태현은 당황하면서도 미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영 씨의 방은 태현의 방과 같은 구조였지만 밝고 깨끗했다. 테이블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자, 어서 드세요. 미영 씨는 그렇게 말하며 태현에게 음식을 권했다. 태현은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었다. 그리고 미영 씨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영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태현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태현 씨, 또 놀러 오세요. 미영 씨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태현은 미영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미영 씨는 항상 태현의 이야기를 부드럽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격려해 주었다. 미영 씨의 따뜻한 격려에 태현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태현은 다시 한번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태현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하여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여동생 수연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편지지에는 수연의 단정한 글씨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빠에게.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랐지? 사실 나 아파. 자세한 병명은 쓰지 않을게. 얼마 남지 않았대. 오빠 걱정시키기 싫어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오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오빠 얼굴 보고 싶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수연이가. 편지를 다 읽는 순간 태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태현은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지만 거기에 적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수연이가 죽는다고? 믿을 수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태현은 심한 동요에 휩싸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수연아. 태현은 비명을 질렀다.
태현은 곧장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는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기차 안에서 태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회상 장면. 어린 시절 수연과 함께 뛰어놀던 푸른 논밭.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참으려 애쓰던 어머니의 모습. 힘든 공장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주던 수연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서울에서의 외로운 삶 속에서 만난 유일한 안식처였던 미영 씨의 친절한 눈빛. 회상 끝.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태현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연에게 더 잘해줄걸?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할걸. 미영 씨에게 마음을 표현할걸.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기차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태현은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머니. 태현은 어머니를 부르며 다가갔다. 태현아. 어머니는 태현을 보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수연이는? 태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수연이는? 지금 수술 중이야. 어머니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태현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사의 말에 태현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태현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수연아. 태현은 수연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옵. 왔군. 수연은 힘겹게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었어. 태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야. 오빠가 와줘서 기뻐. 수연은 힘겹게 말했다. 꼭 살아야 해. 수연아. 태현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응. 옵. 약속.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태현은 수연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수연이를 살려주세요. 며칠 후 수연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태현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연의 간병에 전념했다. 그는 수연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은 태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수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태현은 수연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수연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태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는 다시는 가족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수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태현은 지역의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서울의 대기업과는 달리 급여는 적고 업무 강도는 높았다. 게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어릴 적 친구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다. 태현은 다시 고독감에 휩싸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연의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다. 수연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태현은 수연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태현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태현은 수연의 병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태현은 어머니를 부르며 다가갔다. 태현. 미안하다. 어머니는 태현을 보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현은 어머니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수연이의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태현은 어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다고 느꼈다.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태현은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태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다. 깊은 고민 끝에 태현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저 다시 서울로 가겠습니다. 태현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서울로? 왜?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태현을 바라보았다. 수연이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태현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이는 어쩌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병원을 찾아서 꼭 치료해주겠습니다. 태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현. 어머니는 태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태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다음 날 태현은 다시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태현은 낮에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고된 나날이었다. 하지만 태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연이를 위해 그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현은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다. 옛 동료는 태현의 사정을 듣고 그를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태현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태현은 옛 동료의 도움으로 규모가 큰 IT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급여도 높고 복지도 좋은 회사였다. 태현은 열심히 일하며 수연이의 병원비를 착실히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연이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다. 수연이는 서울의 병원에서 최신 의료기술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다. 태현은 수연이 곁을 지키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연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태현은 수연이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이제 아프지 않아도 돼. 태현은 수연에게 속삭였다. 응. 고마워. 수연은 태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태현은 수연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건강해진 수연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태현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삶을 동경하지 않았다.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태현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도시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태현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태현 씨처럼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면 결국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태현 씨는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보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세요. 힘내세요, 태현 씨.